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연일 터뜨린 개혁, 숙정, 개조 작업 중에서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5월 28일 최고회의는 부정축제 처리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이주일 육군소장이었고 6명의 위원을 두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제1조사단과 부정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제2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 산하에는 12개 반, 각 반의 반장은 육군 소령, 중령들이었다. 반원은 감사원 직원, 형사,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부정축제조사반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삼성물산의 이병철을 제외한 우리나라 10대 기업인들을 포함한 11명을 모조리 구속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전신인 사세청 공무원으로서 이 조사단에 파견됐던 문병항은 이렇게 회고했다. 부정축제처리법에는 6개 항목이 있었는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 보유 외환의 대부 또는 매수를 받은 행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조 자금으로 들어온 외화를 둘러싼 부정을 말합니다. 은행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인들이 외화 대부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이자율은 저리였고 상환 기간도 장기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연 30%이던 당시에는 이 돈만 빌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떼먹어도 환수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추적조사기법도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외환관리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업을 조사해도 현금 출납이 장부에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업이란 것이 꼭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김종필 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기업인들을 잡아가두는 계획은 그의 구상에는 없었고 최고회의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나는 실업인들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씨를 만났는데 지금 최고회의에서 실업인들을 잡아가두려는 모양인데 이거 안 됩니다. 극동해운 남궁현 씨를 만나보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밤에 남궁현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궁현은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혁명은 잘했습니다. 혁명이 잘 되려면 실업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경제인들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너무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비록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은 최고회의가 실업인들을 구속한 다음날 박정희 부의장을 찾아가 남궁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속을 철회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설득했다는 것이다. 실업인들 말고 경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을 모아봤자 학자들 뿐이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처음에는 최고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어쩌나 라고 하다가 나도 사실은 구속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처리하자고 하더란 것이다. 김종필은 일본에 가 있던 이병철에게도 안심하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일본 도쿄에서 쿠데타 소식을 접한 이병철은 이런 심경이었다고 한다. 사회 변혁이 있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적화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도리어 전국이 안정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착잡한 신경을 가눌 길이 없다.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부정축제의 제1호는 도쿄에 있는데 우리들 조무래기만 체포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옥중에서 불평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빈곤 때문에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 빈곤 추방에 앞장을 서야 할 경제인들을 차제에 잘 활용해야 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한시하고 무슨 목적으로 구속한 것일까? 일본 경시청은 이병철 사장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들을 붙여두고 있었다. 6월 4일 제1거류민단의 권일 단장이 이 사장을 찾아와서 최고회의의 말이라면서 귀국을 권하고 갔다. 며칠 뒤엔 혁명정부가 파견했다는 청년 2사람이 즉시 귀국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는 말을 남기고 갔다. 삼성 도쿄지사에 연락하니 본국에서는 사장님이 귀국하지 않아 모든 일이 수습되지 않고 구속된 경제인들도 귀국을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들렸다. 그는 최고회의 부정축제처리위원장 이주일 소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호암자전에 실려있는 편지의 요지는 이러하다.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는 혁명정부의 방침 그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악덕 기업인들과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세제 아래서도
국가 경제 재건에 기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온 기업인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인을 처벌하여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빈곤 추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나는 전 재산을 헌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6월 26일 밤에 항공편으로 도쿄에서 서울로 귀국한 이병철은 마중 나온 중앙정보부 차량을 타고 명동 메트로 호텔로 갔다. 다음날 그는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 이병희의 안내를 받고 박정희 부의장을 만나러 갔다. 박태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넓은 방으로 들어가니 저쪽에서 검은 안경을 낀 박정희가 걸어왔다. 박 부의장의 첫인상은 아주 강직해 보였다. 지도자로서의 덕망은 어떨까 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 안경의 박 부의장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고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부터 했다. 의외로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에 안도감을 느꼈다. 삼성물산 사장 이병철은 1961년 6월 27일 박정희 부의장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그는 부정축제자 11명의 처벌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정축제 제1호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 부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 없이 말해주십시오 라고 재촉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소신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정축제자로 지칭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의장은 뜻밖인 듯 일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했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제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하의 세제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법 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만일 도산을 모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1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제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로 들으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11위 이내로 들지 못했을 뿐이고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제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원 조금이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제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 부의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정부 운용, 국민 교육, 도로 항만시설 등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 위축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 국가 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 건설의 이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줄 압니다. 박 부의장은 한동안 내 말을 감동 깊게 듣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국가의 대본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안 신뢰는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미소를 띤 박 부의장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잠옷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희 서울 분실장이 찾아오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다른 경제인들도 전원 석방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부정축제자 1호인 나만 호텔에 있다가 먼저 나가면 후일에 그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거절했다. 박정희는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를 불렀다.
경제인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 차렸을 텐데 풀어주지. 안 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을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드럼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 차리게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 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써먹자. 이석재는 박 부의장의 이 말에 반론을 펼 수 없었다. 다음날 이석재는 최고회의 회의실에 석방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차고 있던 큼지막한 리볼버, 권총을 뽑아들더니 책상 위에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석방시키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부의장께서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조 물자, 국가 예산으로 또다시 장난치면 내 다음 세대, 내 후배 군인들 중에서 나 같은 놈들이 나와서 다 쏴 죽일 겁니다. 6월 29일 아침 이병철 사장이 묵고 있던 메트로 호텔을 찾아온 이병희 정보부 부실장은 기업인들이 전원 석방됐다고 알려주었다. 이병철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병철은 중앙공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후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구하고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흘 전에 일본에서 귀국했던 그는 이런 의사를 작년 11월경에도 많은 친지들에게 전했으나 정부 당국에는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 까닭은 부정부패가 이승만 정권 때보다 더 심해서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군사혁명 이후 정부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해서 전 재산을 혁명정부에 바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기업체에 불입한 재산의 총액은 약 150억 환이고 그 가운데 37%에서 38%가 개인 재산이라고 했다. 이 돈을 전부 국가에 바쳐 재건에 쓰도록 하겠다고 한 그는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와 이병철의 만남은 조국 근대화를 꿈꾸던 한 혁명가가 기업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고 질박한 생활이 몸에 밴 박정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졌으나 그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그런 기업인들을 부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그러나 대기업이 대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권력에 도전한다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은 국가가 철저히 대기업을 통제하여 국가의 방향대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후대의 정경유착과 성격이 다르다.